네. 저는 이제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출신이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정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약에 대해서 묻거든요. 약에 어떻게 약을 먹어야 되냐, 이 약 먹어도 되냐, 어떤 게 좋은 약이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엔 좋은 약도 나쁜 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질도 나쁜 물질도 없다 이 말이죠. 나한테 맞으면 좋은 거고 나한테 안 맞으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알기 이전에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약을 공부하면서 사람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후배 약사님들이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제 약학은 인문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왜 약을 먹어야 되는가? 왜 약을 먹죠? 아프니까 먹잖아요. 아프다. 이 아프다를 좀 더 전문적인 말로 풀어보면 염증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염증.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렇게 아팠던 경험 있죠? 자, 입이 헐었다 뭐라 그래요? 구내염. 목이 부었다 편도선염. 생식기에 염증이 생겼다 방광염, 질염, 전립선염. 또 속이 쓰리다 위염. 다 이렇게 말해요. 아, 염증이 곧 통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염증의 본질을 알아야 약을 쓸 수가 있잖아요. 내 몸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약을 선택하기가 쉽고요. 또 약의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약학은 인문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 제가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참 건강하신 분들이죠. 건강하시니까 이렇게 앉아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한데 저에게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몸과 마음의 균형이 깨져서 궤도를 이탈해서 너무 멀리 가신 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에게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드리기 전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위로예요, 위로. 그분들이 힘을 내서 다시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데 그 메시지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메시지를 한번 적어봤어요. 내가 도대체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가? 몸은 끊임없이 신호를 보낸다.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증상은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 증상 두통만 없으면 살겠어요. 생리통만 없으면 살겠어요. 가려움 때문에 미치겠어요. 잠 못 자서 죽겠어요. 속 쓰려서 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막 이런 말씀들을 엄청 많이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 그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선생님을 살리려고 보내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그렇게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이 질병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몸이 무슨 소리를 보내는지 확인해 보자고 이제 계속 신호를 알아차리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몸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내가 외로운 거, 내가 슬픈 거, 내가 화나는 거 이것조차도 다 이유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모르고 무조건 억누르라고 하는 거죠.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은 염증은 항생제나 진통제로 없애려고 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로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한다고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져요. 제가 30년 동안 이렇게 환자를 관찰하고 저를 관찰해봐도 이미 일어난 것들은 해소될 때까지 안 없어지고 계속 해소해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작은 신호일 때 알아차리시고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많은 착각들이 이제 뇌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뇌는 속일 수 있지만 몸과 마음은 절대 못 속여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뇌에 속지 마세요. 그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쭉쭉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의 패턴을 알아차리고 이거를 내 스스로 균형을 잡고 교정하자. 이게 이제 제가 요즘 환자분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거죠. 내가 내 몸 안에 나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치유 에너지가 증폭이 되어서 치유의 길로 갈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내 안에 치유 에너지가 있다는 걸 믿지 못하고 누가 나를 낫게 해줄까? 어떤 약이 나를 구원해 줄까? 병원, 약국 계속, 그리고 해외 직구 막 이렇게 좋은 제품을 찾아서 엄청나게 이 시장이 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몰라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서요. 물론 우리가 병원에서 병원이 필요 없고 약국이 필요 없고 뭐 제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이 어떻게 깨졌는가 안 다음에 그것들을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것들이 먼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자, 이제부터 염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염증이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염증. 살면서 염증 안 경험해 본 사람이 있을까요? 다리끼도 염증이에요. 중이염도 염증이고. 뭐 다 염증이잖아요. 근데 이게 염증이 있으면은 이 염증이 왜 일어나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안구 건조증도 이것도 일종의 신호거든요. 다. 안구 건조증으로 막 눈이 빡빡하고 가렵고 이것도 염증이다 이 말이에요. 다. 자, 염증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쨌든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염증은 고마운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유해한 자극에 대한 생체 반응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 몸이 선생님 건가요? 여러분들 건가요? 이 몸이 누구 건가요? 누가 만들었나요? 태어나 봤더니 이 몸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몸은 내 것만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왜? 나라고 생각하는 내 세포가 있어요. 우리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60조 개의 세포인데 60조 개의 세포보다 더 많은 나 아닌 다른 생명체하고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뱃속에 뭐가 들어있죠? 균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균이 여러분인가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내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 몸은 나인 것 같은데 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노래 있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이 몸이 사실은 내 거 같은데 내 거 아니에요. 내 뱃속에는 세균도 살고 곰팡이도 살고 바이러스도 살고 기생충도 살아요. 공존한단 말이에요. 공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유익균이 많으면 나라는 사람이 살기가 편한 거고, 나를 호시탐탐 공격하는 유해균들이 많으면 내가 살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지금 이 공기 중에 어마어마한 세균과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죠. 그래서 이 우주는, 이 지구는 끊임없는 생명체의 경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호시탐탐 다른 생명체가 이 몸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지켜야 나라는 자아가 안 없어져요. 그걸 못 지키면 나라는 자아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나라는 자아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있어요? 면역 시스템이 있어요.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그 면역 세포들은 우리 아들들이 간 군대 있죠. 군대 또는 직업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돼요. 특공대도 있을 거고, 우리를 지켜주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또 뭐 많죠. 경비 아저씨, 또 예비군, 또 자원봉사,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세콤까지 엄청나게 우리를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나쁘다는 것도 인간의 관점에서 나쁜 거죠. 그들은 그냥 생명 활동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도 인간을 힘들게 하니까 나쁜 거지, 걔네들도 그냥 생명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살려고. 지구에서 있는 모든 생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니까, 내가 방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나를 공격하는 나쁜 것들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면역 반응인 거죠. 어쨌든 염증은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나 아닌 것들로부터 나를 지켜내기 위해서 생기는 건데, 이게 지나치게 많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의 면역 세포들이 나 아닌 것들이 나를 공격할 때 요것들하고 싸워서 생기는 반응을 염증 반응이라고 해요. 염증 반응. 자, 염증 반응에는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열 나는 거 있죠. 우리 뭐 독감에 걸리면 열이 나고 편도선 부으면 열 나고 열 나는 거. 그다음에 모기 물리면은 빨갛게 붓죠. 붓고 어때요? 가렵죠. 발적하고 가려움을 같이 봐요. 그리고 붓는 거 있죠. 이렇게 얼굴이 붓는다, 다리가 붓는다. 모기 물렸을 때 제가 그 벌에 한번 쏘인 적 있었거든요. 벌에 한번 쏘였는데 그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병원에 갔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무슨 화타나 된다고 이 면역 반응이 어떻게 피크를 쳤다가 내려가는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며칠을. 그랬더니 벌이 손을 쐈는데 정말 자두 있죠. 빨간 자두같이 이렇게 부어 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부어 올라서 손 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았는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이제 쉬었죠. 대신 면역에 집중할 수 있어. 그랬더니 부종이 싹 가라앉아서 지금 아무렇지도 않죠. 주위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대단한 호기심으로 견뎌본 거죠. 그렇게 부종도 우리 몸을 지키려는 염증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통증.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일반 의약품이 뭘 것 같아요? 에? 맞아요. 진통제 없으면 약국 못 해요. 다들 통증 때문에 머리 아파요. 두통, 치통, 생리통, 근육통, 골프 치다가 아파요. 무릎 아파요. 막 엄청 거의 대부분이 진통제예요. 진통제, 진통 소염제, 해열 진통제. 그리고 기능 저하. 그냥 무기력한 거죠. 염증 반응 중에 하나가 무기력이에요. 왜? 염증 반응에 에너지를 다 쏟으니까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수시로 이런 증상에 시달린다면 내가 염증 반응이 많다면 내 면역 세포들이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두에 이 강의에 그 제목이 약의 오해와 진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염증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자,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 진통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진통제 앞에는요 해열 진통제라고 써 있든가 이제 소염 진통제라고 써 있는데, 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살리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열은 왜 날까요? 열은 도대체 왜? 열이 나면 다들 놀래잖아요. 옛날에는 열이 나서 열을 못 떨어뜨려 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죽었어요. 해열제만 있으면 살릴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들, 엄마들. 그래서 열만 나면은 무조건 해열제를 먹인단 말이죠. 근데 이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니까 염증 반응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건데, 이걸 차단하다 보니 옛날에는 열 나서 죽거나 살거나 이 2개예요. 이 해열제를 못 쓰니까 강한 좀 튼튼한 아이는 살아남고 그래서 튼튼하게 살고 약한 아이는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해열제를 쓰니까 어때요? 안 죽죠. 근데 애들이 엄청 약해졌어요. 약해져서 감기가 한번 걸리면 2달씩 항생제를 먹는, 이렇게 소아과가 모든 병원이 한가해도 소아과는 엄청 바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열이 날 때 이유가 있는데 이 열을 무조건 해열제로 떨어뜨리니까 면역 반응이 지연이 되면서 빨리 전쟁이 끝나질 않는 거죠. 자, 그럼 열은 왜 날까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나 봐요, 살면서. 한번 지금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무 말이나 툭 던지셔야 생각이 오래 갈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체온을 조절하는 센서가 있는 거 혹시 아실까요? 우리 이렇게 너무 여름에 더울 때는 이 센서가 있어가지고 온도를 내리고, 너무 추우면 온도를 올리죠. 마찬가지로 내
이 뇌의 시상 하부에 체온 중추라는 게 있어요. 체온 중추라는 게 있는데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몸에 이 중추, 이 센서가 열을 올려요. 일부러 올려요. 왜 올릴까요? 응? 맞아요. 세균 죽이려고. 균은 뜨거워야 죽잖아요. 우리가 행주 삶아야 되잖아요. 행주 소독하려면 행주 삶고 여름에 찌개에 끓여놔야 안 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열이 나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죽기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일부러 열을 내는데 이 열이 자칫 잘못하면은 뇌를 태워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열일 때는 해열제를 써주는 게 맞아요. 자칫 잘못하면 세포막이 약한 아이들은 이 열에 타버려요. 그래서 후유증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고열일 때는 해열제를 써주는 게 지혜롭지만 미열일 때 있잖아요. 미열일 때는 해열제를 안 써야 돼요. 애가 견딜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래야 전쟁이 짧고 굵게 끝나요. 근데 미열일 때도 해열제를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더 숨어버려요. 지엽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침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병이 길어져요. 열은 떨어졌는데 한 달 내내 기침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염증 반응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약의 오해와 진실이에요. 약은 쓸 때 쓰고 안 쓸 때는 안 쓰고 치고 빠져야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카페도 있대요. 약을 안 쓰는 엄마들의 모임 막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열이 나도 약을 안 쓴대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아니에요. 약은 쓸 땐 쓰고 너무 남용을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릎이 아파도 해열 진통제를 드시고 열이 나도 해열 진통제를 드시죠. 그게 바로 아세트아미노펜 뭐 이런 소염 진통제라는 거 있거든요. 이런 걸 드시게 되면 열이 없는데도 걔네들은 다 해열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 해열 진통제나 소염 진통제 통증 때문에 계속 드시게 되면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6.5도보다 자꾸 저체온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의 체온이 자꾸 떨어지지? 몸이 자꾸 춥네. 그러니까 체온 조절 중추가 열을 더 올리려고 노력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렇게 30년 동안 환자를 살펴보니까 진통제를 남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남용하신 분들이 속도 쓰리고 신장도 약하고 간도 나빠지. 이건 너무 많이 이제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해서 알아요. 진통제 이런 부작용 다 아시는데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체온 조절 중추가 뭐라고 할까? 둔해진다고나 할까? 과반응한다고 그래가지고 추우면 추워서 죽겠고 더우면 더워져서 죽겠고 이렇게 변해서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땀을 너무너무 많이 흘리는데 발은 얼음장같이 차가워지고 너무 추운 거예요. 또 더워서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또 발에 그 수면 양말 같이 이렇게 막 따뜻하게 안 하면 잠을 못 주무시는 이런 온도 변화를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열 진통제 하나를 쓰시더라도 장복 이렇게 계속 복용을 해야 된다면 정말 이거를 내가 얻는 게 많은가 잃는 게 많은가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낫는다는 개념을 증상이 사라지는 걸로 착각을 하세요. 증상이 사라지면 이 어떤 약이나 건강식품을 먹고 통증이 사라지면 좋은 약이다. 좋은 제품이다. 근데 그거는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치유라는 거는 증상의 소실이 아니라 오히려 나으려면 증상이 더 발현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내 몸속에 있는 찌꺼기를 내보내려면 오히려 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통증이라는 신호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통증이 없다면 그 실제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수명이 굉장히 짧대요.
왜냐하면 통증이라는 신호가 없어서 조직에 변성이 오는 거를 늦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통증이라는 신호가 오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손을 쓰는데 못 쓰기 때문에 일이 너무 커졌을 때는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는 유전자를 가지신 분들이 수명이 짧다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열제 하나를 쓰더라도 이거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쓰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우리가 부으면 이뇨제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붓는다고 심장이 붓는다, 뭐 콩팥이 나빠서 붓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부어요. 다리가 붓는다, 또 뭐 라면 먹고 자면 붓는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부으면, 일단 붓는다는 거는 그 몸속에 나가야 될 물이 나가지 않고 고여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일 손쉽게 쓰는 게 이제 이뇨제거든요. 이뇨제. 소변으로 물을 빼버리는 거죠. 근데 과연 이뇨제가 부종의 근본적인 그 대안이 될 것인가, 요거에 대한 고민들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은 이뇨제가 다 전문의약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전문의약품으로 들어가 있어서 함부로 이뇨제를 살 수가 없는데,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처방전 없이 약국을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라식스라는 이뇨제를 그냥 팔 수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라식스라는 이뇨제를 많이 그때 많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물이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물이 빠지면 체중이 빠지니까 살이 빠진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물을 빼는 이뇨제를 먹고 그 사망 사고가 많았었어요, 그때. 그래서 의약분업이 된 후에는 이제 그런 일이 많이 줄었죠.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이뇨제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줄었는데, 어쨌든 염증에 쓰는 약에는 해열 진통제도 있고 이뇨제도 있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접하는 게 바로 항히스타민제일 겁니다. 항히스타민제가 뭔지 아세요? 그 비염 때문에 지르텍이라는 게 바로 항히스타민제.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환절기라서 이 비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항히스타민제라는 약을 많이 약국에서 판매도 되고 처방도 되고 그러는데, 이 항히스타민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항히스타민제 드시는 분? 건강하시네요. 네? 네. 그렇죠. 조금씩 활용하죠. 조금씩 활용하는 거는 괜찮은데, 피부가 가렵다, 나이가 드시면 건조해져가지고 피부 가려운 사람도 있고, 어릴 때 아이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이제 아토피 때문에 가려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항히스타민제가 연고로도 처방이 되고 먹는 약으로도 처방이 되고 약국에서 그냥 일반 의약품으로도 판매도 되고, 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 집에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이유가 있는데, 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많아져서 우리를 가렵게 할까요? 왜 빨갛게 할까요? 왜 그럴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히스타민제의 부작용이 바로 기억력 저하예요. 기억력 저하. 근데 아이들한테 히스타민제를 굉장히 많이 먹여요. 왜? 콧물 때문에. 자, 히스타민이 중추신경에 굉장히 필요한 각성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히스타민이 적당히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뇌가 명료해요. 기억도 잘하고 정보 전달이 잘 되는데, 히스타민을 차단해 버리면은 졸려요. 그래서 콧물약이 졸려요. 히스타민을 차단하니까. 근데 그러면 히스타민이 왜 몸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렵게 할까? 히스타민은요, 우리 몸에 119예요. 119. 뭐냐면, 여러분들 그 사고가 나면 119가 막 달려와가지고 사고 처리하잖아요. 환자 이송하고. 그렇듯이 세포에 면역 세포들이 빨리 이동할 수 있도록 히스타민이 길을 넓히는 역할을 해요.
뭔가 세포를 살리려면 아까 우리 면역세포가 우리를 치유하는 군대라고 했죠. 그거를 조금 전문용어로 백혈구, 림프구 이렇게 말을 해요. 세포는 조직이 저기 멀리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혈액이나 림프관을 타고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면역세포들이 빨리 달려가야 가서 빨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조직을. 그게 코든지 귀든지 뭐 위든지 어딘지 살려야 되는데 길이 꽉 막혀 있으면 혈관이 막혀 있고 림프관이 막혀 있으면 백혈구가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삐뽀삐뽀 119가 나타나면 어떻게 우리 다 길 비켜주죠. 먼저 가시라고. 그렇듯이 히스타민이 딱 나타나면은 길이 넓어집니다.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요. 면역세포 빨리 가서 우리 세포 구하라고. 그러니까 확장이 되다 보니까 빨갛게 부어올라요. 그리고 히스타민이 단점이 있는데 히스타민이 조직 속에 가면은 가려움이 발생을 해요. 왜? 그 신호예요, 신호. 여기 무슨 문제 있어, 조심해 라고 우리 몸이 신호 보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문제 있어서 면역세포가 갔으니까 여기 좀 조심해, 혈액이 부족해, 뭐 단백질이 부족해 라고 부족하다고 보내는 신호예요. 근데 이 가렵다는 신호를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죠. 왜 히스타민은 우리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도 나와요. 조직에 세포 안에 물이 가득해야 되는데 세포 안에 물이 없으면 큰일이 나요. 우리 몸은 70%가 물인데 그 물에 뭐 1%, 2%만 없어져도 세포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5% 정도 부족하면 굉장히 큰일이 나요. 그래서 세포에 물이 부족하면 히스타민이 나와서 물을 그쪽으로 보내요. 물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냐? 점막 있죠, 점막. 여러분들 면역에 있어서 핵심은 점막을 보호하는 거예요, 점막. 눈 점막, 코 점막, 입 점막, 또 어디가 점막이죠, 또? 위 점막. 또 어디가 점막일까요? 생식기 점막, 질 점막이라고 하죠. 질 점막, 방광 점막. 이렇게 점막. 그러니까 입에서 항문까지는 다 점막으로 돼 있어요. 점막. 눈도 점막이고. 이 점막은 어때야 돼요? 점막이 촉촉해야 될까요? 말라 비틀어져야 될까요? 에? 왜 촉촉해야 될까요? 점막이요. 촉촉하지 않으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잘 침투해요. 점막이 촉촉해야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거기 빠져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가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통과하려면 점막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밖에는 피부가 보호하고 있고 이 안은 점막이 보호하고 있는데 이 피부를 뚫고 점막을 뚫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균이나 바이러스한테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점막이 촉촉해야 되는데 이 점막이 말라 비틀어지면 우리 몸이 그 점막에는 술잔 세포라고 있어요. 술잔 세포. 위 점막, 눈 점막 이런데 와인잔 모양이에요. 얘가 어떤 일을 하냐면 여러분 잔디밭 가물었을 때 잔디밭 골프장 가면은 뭐 돌아요? 스프링 돌죠. 개 도는 것처럼 술잔 세포에서 물이 막 나서 점막을 촉촉하게 해요. 근데 잔디 가물었다고 이 스프링 막 돌리다 보면은 그 구획으로 물이 흥건하게 고이죠. 이렇게 좀 도로로 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환절기에 코가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러면 점막에 있는 세포들이 살려고 히스타민이 나와요. 히스타민이 나와서 물을 공급을 해요. 마치 119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불이 나면 어때요? 소방차가 와서 불 꺼주죠? 불 꺼주는 것처럼 히스타민이 나왔을 때는 우리를 살리려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염 있죠? 비염 막 코 가렵고 막 코 막히고 막 힘들고 이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코가 썩지 않게 하려고 급하게 나와가지고 물을 공급하는 작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잔디밭에 스프링클러가 물을 막 넣다 보면은 도로로 물이 이렇게 나오듯이 콧물이 주르르 나오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물이 나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타민을 먹어서 자꾸 콧물을 차단해야 돼요. 점막을 촉촉하게 해야 돼요. 네?
촉촉하게. 점막을 촉촉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기가 막 열이 났어요. 근데 엄마들이 이제 그 열나면 어떻게 하라 이런 책에 36.5도, 37도, 38도 되면 해열제 먹여라 이렇게 있으니까 체온 재가지고 38도 너무 무조건 해열제를 먹이거든요. 전 이제 그렇게 말을 안 하고 38도가 되더라도 애가 잘 견디면 충분하게 수분 공급을 해서 해열제를 최소화시키세요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열에 있어서 무서운 건 탈수예요. 탈수. 열이 세포 안에 물을 다 말려버리기 때문에 그때 세포가 고장이 나는 거라, 그렇게 고열이 아니면 애기 이렇게 소금물도 먹이고 뭐 포카리 스웨트도 먹이고 이온 음료 먹이든가 해가지고 물을 잘 공급을 해주면 잘 이겨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렇게 비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자꾸 이렇게 약국을 하다 보면 단골 손님이 있거든요. 단골 손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자꾸 항히스타민제를 사가면은 이게 항히스타민제만 자꾸 드시지 마시고 점막을 촉촉하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점막을 어떻게 촉촉해야 할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수분 공급인데, 내 몸의 수분은 삼투압에 의해서 세포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저염식을 하면 안 돼요.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나 저염식을 하는 거예요. 저염식하고 달게 먹고 그리고 매우게 먹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지고, 또 짜게 먹어서 자극적으로 먹어서 염증은 또 많아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여러 강의에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소금하고 소금물은 좀 달라요. 소금 자체를 짜게 먹게 되면은 세포에 손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극돼서. 근데 소금을 물에 타서 물의 형태로 먹으면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수액처럼. 수액도 그 생리식염수라고 해가지고 소금물이거든요. 소금물을 주사로 놔주면 몸에 혈액이 돌듯이 제가 국물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따뜻하고 삼삼하고 한 국물 있죠. 뭐 미역국이나 조개국이나 물김치 이런 것들을 드셔주시면 비염이 많이 좋아져요. 신기하게. 그리고 탈수를 일으키는 커피라든가 콜라라든가 술이라든가 매운 음식을 줄이면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코가 가려가지고 잠을 한숨도 못 잘 때, 그럴 때는 항히스타민제 드셔야죠. 너무 괴로울 때는 항히스타민제를 드셔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건 비염에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나을 것이다. 이건 대단한 오류라는 거예요. 이게 약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거예요. 열을 떨어뜨리면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말씀드린 통증, 소염 진통제, 해열 진통제를 지나치게 남용하시면 콩팥에 무리가 가고 간에 무리가 가고 위장에 무리가 가서 약이 약을 부르는 늪에 빠져요. 이게 이제 제가 준비한 약의 오해와 진실인 거죠. 항생제도 우리나라가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 감염하고 염증하고 구분을 못해서 생긴 오류라고 생각을 해요. 감염이 있을 때는 항생제를 써야죠. 감염이 있을 때는. 세균이 우리를 침범을 했을 때는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없었을 때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짧았어요. 폐혈증으로 엄청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감염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려는 염증인데도 항생제를 쓰는 게 문제인 거죠. 감염하고 염증은 완전히 달라요. 감염 질환에만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 감염에서 이렇게 나쁜 균이 우리 몸이 침투했을 때 나타나는 이 증상하고 이 염증, 내 몸이 나를 스스로 복구하려고 생기는 이 증상이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 염증 증상은 다 이 5개로 다 귀결이 되거든요. 그 모든 증상이 다 통증이 있거나 열나거나 붓거나 가렵거나 곪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염증인지 감염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항생제를 쓰고 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인을 잘 파악하지 못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약의 오해와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긴 합니다. 어렵죠. 저도 평생 공부해도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려운 공부지만 계속 하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기쁨이 있어요.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업을 천직으로 알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가려움에 병원에서 제일 많이 쓰는 약이 또 히스타민을 가장 많이 쓰고 항히스타민을 많이 쓰고 항히스타민제로 안 들으면 많이 쓰는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신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스테로이드가 연고로도 나오고 안약으로도 나오고 먹는 약으로 나오고 주사로도 나오고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이 만병통치약처럼 쓰이는데, 자, 이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물질이라는 거 혹시 아셨을까요? 아신 분? 모르셨어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에다 손을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거기에서 나와요. 거기가 어디 자리냐면 콩팥 자리예요. 콩팥 위에 부신이라고 있어요.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부신. 신장에 붙었다 해서 부신인데요. 이 부신에서 스테로이드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피부가 가려웠는데 스테로이드를 발랐더니 싹 감쪽같이 사라졌어.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내가 스테로이드를 못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내 부신에서 스테로이드를 잘 만들었다면 가렵지도 않았고 빨갛게 되지도 않았다, 그 말이에요. 스테로이드를 먹어서 기침이 멎었어. 스테로이드를 먹었더니 통증이 사라졌어. 내 몸에서 스테로이드를 못 만들고 있구나. 이거를 다른 말로 부신이 고갈됐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부신이 고갈되면 몸에 여러 염증들이 나와요. 이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막는 물질이에요. 쓸데없는 그 분쟁들 있죠. 우리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역적으로 막 시끄러운 거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화해시키고 다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신에서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이 건강하게 나오면 이 몸속에서 자잘하게 일어나는 염증을 다 막아줘요. 화해해. 그런 거 괜찮아.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 이런 식으로 스테로이드를 하는데, 그 역할을 스테로이드가 하는데, 이 스테로이드를 너무 우리가 다 쥐어짜서 써버리면 고갈이 되는 시점이 와요. 언제 스테로이드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코티솔이라고 하거든요. 코티솔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코티솔이란 말하고 스테로이드라는 말이 같은 말인데,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고갈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분이 잘 안 먹었을 때. 왜냐하면은 이 코티솔이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을 원료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먹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혈액으로 코티솔이 만들어지는데 내가 잘 안 먹으면은 고갈이 돼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이 코티솔이 나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려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 있다고 세포들이 생각을 해서 살려고 코티솔을 뿜어내요. 그럼 코티솔은 돈하고 같아가지고 쓰면은 사라져요. 없어요. 돈을 흥청망청 쓰면 은행에 돈이 하나도 없죠. 그런 것처럼 너무 과로해도 코티솔이 없어져요. 또 언제 없어질까요? 너무 잠을 안 자도 없어져요. 안 자고 안 먹고 너무 과로하면 코티솔 고갈이 와요. 자, 근데 우리 몸은 노는 거 하고 운동하는 거 하고 일하는 거 구분할까요? 못할까요? 몸은 못해요. 몸은.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은퇴하고 너무 나 그동안 너무 일만 했으니까 이제 신나게 내 생활을 살아야겠다 하고 매일 운동 막 열심히 하고 놀러 다니면 그것도 코티솔이 고갈이 돼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 분배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막 너무 피곤, 이 코티솔이 고갈되는 거는 내가 사실 알 수 있어요. 언제? 만성 피로. 피곤하다, 코티솔 고갈됐다 해. 이 코티솔이 하루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새벽.
아침. 왜냐하면 중력보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우리를 항상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는 중력보다 힘이 없으면 눕고만 싶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어때요? 중력이 잡아당기니까 그냥 눕고만 싶죠? 소파에 눕고만 싶은데 아침이면 어때요? 에너지가 채워지니까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딱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일어나게 하는 힘이 바로 코티솔이에요. 밤새 잠을 푹 자고 나면 코티솔이 가득 차요. 코티솔 공장이 돌아서. 근데 자도 코티솔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아침에 못 일어나요. 코티솔 고갈은 아침에 못 일어난다고 딱 내가 코티솔이 고갈됐구나, 에너지의 균형이 떨어졌구나라고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코티솔을 채워야 되는데 이 코티솔을 안 채우고 어디가 가렵고 어디가 아프고 이러면 이 스테로이드를 먹고 바르고 주사 맞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밖에서 코티솔이 들어오면 내 몸은 점점 더 안 만들어. 친정엄마가 계속 김치 갖다 주면 김치를 전혀 못 담게 돼요. 저처럼 퇴화됐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몸에 대해서 좀 알아차리셔야 돼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빨리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런 신호를 무시하면 그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가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 있죠? 커피도 코티솔을 고갈시켜요. 그냥 커피가 우리를 흥분시키잖아요. 이렇게 막 졸리고 있다가 너 커피 마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에너지를 쥐어짜잖아. 에너지를 쥐어짠다. 코티솔을 쥐어짠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언제 먹냐? 몸이 좋을 때 먹어요. 커피 향도 좋고 이러기 때문에 피곤할 때 마시는 커피는 쥐약이에요. 쥐어짜니까 폭삭 늙어요. 피곤할 때는 15분 자는 게 좋아요. 잠깐 눈을 붙여서 충전을 하는 게 좋지, 피곤할 때 커피로 잠을 깨면은 그냥 그것으로 질병의 가속화. 그래서 피곤할 때는 커피를 드시지 마시고 에너지가 충분할 때 엔돌핀 나오게 이제 커피를 드시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할 때 마시는 술은 쥐약이에요. 피곤할 때 피곤을 술로 풀면 절대 안 돼요. 자, 술은 언제 마셔요?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음식과 내 에너지가 좋을 때 마시는 거예요. 술도 커피도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무조건 술 먹지 말라고 할 것도 아니고 무조건 커피 마시지 말라고 할 것도 아니고 커피나 술을 삶의 도구로서 이용을 하는 거죠. 약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약을 안 먹는 것도 나쁜 거지만 무조건 약에 의존하는 것도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를 활용을 하시지만 이런 걸로 질병이 해결될 거라는 환상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약은 도구예요, 도구. 자, 에너지의 균형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할 건데요. 활동 에너지가 있고 재생 에너지가 있고 면역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월급이라는 거를 받고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집도 늘리고 미래를 위한 저축도 하고 이렇게 일정하게 분배해서 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음식을 먹고 만든 혈액, 이 혈액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이렇게 균등하게 쓰셔야 돼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나 많은 활동 에너지에 올인을 해요. 이 활동 에너지의 핵심은 바로 생각이에요. 뇌를 너무 많이 써요. 눈도 뇌예요. 스마트폰, 여러 가지 영상 자료 이것도 이 뇌의 신경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시신경이거든요. 하루 종일 고민하는 거 이거 굉장히 활동 에너지 많이 쓰는 거예요. 활동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재생 에너지, 면역 에너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큰아들이 돈 다 갖다 쓰면 작은아들 쓸 게 없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아침부터 밤까지 뛰어다니면 재생에너지가 없어서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가 나고, 그렇죠? 몸이 재생이 안 돼요. 뼈가 빨리빨리 교체가 안 되고, 그래서 골다공증이 오고 척추가 무너지고 근육이 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활동 에너지 너무 많이 쓰다 보면 면역 에너지 없어져서 만성염증에 시달리거나 또는 면역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자가 면역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밤늦게까지 여기 앉아서 공부할 일이 아니에요. 빨리 집에 들어가 쉬셔야 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쿵짝짝 이렇게 살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저 역시도 그렇고 이렇게 출장을 한 저는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약국 상담도 하는데요. 요즘 아이들 말로 엔잡너죠. 여러 가지. 근데 어차피 주제는 하나니까 하는데 방송을 한 주에 2개 이상 안 잡고 강의도 2개 이상 안 잡고 상담도 일주일에 2-3번만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주말에는 쉬고 이렇게 욕심을 비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많이 거절하고 이게 거절하는 훈련도 해야겠더라고요 살면서. 그거 하면은 얼마나 나한테 그 이익이 될지 재물적으로 이익이 될지 알지만 나는 가늘고 길게 갈 거니까. 저는 100살 때도 강의하고 싶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50대 중반인데요. 50년 동안 살아봤더니 보이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살지 않으면 경험하지 못했을 지혜라든가 이게 너무너무 편안해진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00살이 되면 얼마나 더 지혜로워질까. 그래서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잖아요. 몸뚱아리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가는 거고 저는 우리의 진짜는 눈빛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눈빛에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계속 공부하고 정진하고 내면이 넓어질 때 그게 진짜 자유함이고 그 자유함이 내가 태어난 이유를 찾는 거다. 이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다 보니 힘의 균형을 잘 찾아서 가늘고 길게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허리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시고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시는 인재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너무 열심히 살지 마세요. 가늘고 길게 가자고 말씀드려 봅니다. 자, 결론은 이거예요.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약을 너무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약을 적절히 이용해서 내 세계를 구축하자. 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의 결론입니다.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